그리드에서 독특한 사례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사실 알피네은 후면에 반전된 DRS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유일한 팀입니다. 오늘 비디오에서 이를 분석해야 하며 이 솔루션의 장점과 단점, 공기역학적 하중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페라리의 길롬 데조트스에 대한 새로운 채용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는 바스를 의해 호출되었고 마라넬로에서 즉시 활동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머세데스의 사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업데이트가 있으며 이미 바르셀로나 테스트에서 본 머세데 WB인 세일의 발표가 있었고 공식 도색으로도 이미 보았습니다. 그러나 발표가 있었고 머세데 엔진에 대한 중요한 사항도 명확히 했습니다. 오늘 비디오에서 이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해밀턴이 페라리 SF26을 운전했을 때의 감정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후면 날개와 특히 이동 플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거의 모든 단좌형 차량에서 시스템은 DRS에서 물려받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즉 플랩은 날개의 훔이 가장자리 근처에 위치한 경첩을 중심으로 회전하여 올라갑니다. 시스템이 작동하면 날개의 끝부분이 올라가면서 항력을 줄입니다. 그러나 알핀 A-26에서는 논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서 경첩선은 전방 가장자리 근처에 있고 훔이 가장자리 근처에 있지 않습니다. 결과는 거의 직관에 반합니다. 사실 시스템이 작동하면 플랩이 올라가지 않고 내려갑니다. 즉 다른 모든 차량들이 하는 것처럼 세 번째 요소를 중심으로 회전하는 대신 알핀의 플랩은 두 번째 요소를 중심으로 회전하여 훔이 가장자리를 낮춥니다. 이는 표준에 비해 반전된 시스템이며 단순한 기계적 호기심이 아닙니다. 회전점을 변경하는 것은 날개의 공기역학적 프로필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하중이 어떻게 분포되는지, 그리고 배출 흐름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수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팀에서는 개방이 프로필 간의 간격을 증가시킵니다. 반면 알핀에서는 아래로 이동하는 것이 원하는 효과를 생성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공기 저항을 더욱 줄이고 알핀의 최고 속도를 더욱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겉보기에는 작은 세부 사항이지만 각 팀이 2026년에 능동 공기역학을 해석하기 위해 다양한 길을 찾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 시스템이 직선 구간에서 실제 이점을 제공한다면 플랩이 내려가면서 완전히 평평한 날개를 가지고 더 높은 최고 속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공기 저항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곡선에서는 다른 팀의 훔이 날개처럼 효과적일 수 있을지, 아니면 알핀에서 해결해야 할 부정적인 측면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훔이 날개와 다른 DRS 시스템을 가진 힌지가 있습니다. 물론 DRS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작동하는 능동 공기역학으로 전면 날개와 훔이 날개 모두에 적용됩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듯이 페라리는 비동기 모드에서 능동 공기역학을 시험해 보았으며, 즉 먼저 전면 날개, 그 다음 훔이 날개로 차량의 하중을 균형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능동 공기역학 시스템은 반대의 의미에서, 즉 중간 상태에서 사용될 것이며 이는 젖은 조건에서 사용됩니다. 젖은 상태에서는 능동 공기역학이 전면 날개와 훔이 날개 간에 동기화되지 않고 오히려 전면 날개 또는 훔이 날개 중 하나에서만 작동하여 차량의 주행성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페라리는 피오라노에서의 쉐이크다운과 바르셀로나에서의 젖은 조건에서 모두 시험해 보았으며 이를 통해 페라리 SF26을 젖은 조건에서도 최적화하고 주행성을 개선하려고 했습니다. 해밀턴이 이에 대해 만족했다고 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지켜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라넬로에서 기욤 데조토가 시작할 작업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는 스쿠데리아의 새로운 성능 운영 책임자로, 레이싱 불스에서 직접 온 인물로 프레데릭 바소르가 직접 선택한 인물입니다. 이는 우연한 이름이 아니며 이미지 작업도 아닙니다. 데조토는 차량 성능, 데이터 관리, 트랙, 시뮬레이터 및 개발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프로필을 가진 엔지니어입니다. 이것이 그의 역할이 될 것입니다. 그는 디자인을 하지 않지만 자신이 디자인한 것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결정하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요컨대 그는 개발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의 경로는 이미 마라넬로에 도착한 다른 인물들의 경로를 따라 흥미롭습니다. 그는 미쉐린에서 타이어 성능 엔지니어로 경험을 쌓았고 이후 토로로소와 알파타우리에서 오랜 기간을 보낸 후 차량 성능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이 역할은 최근 몇 년 동안 레이싱 불스의 펜자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 그는 바소르가 조각조각 재건하고 있는 기술 구조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 옆에는 이미 다이에고 톤디와 같은 핵심 인물들이 있으며
그는 공기역학을 담당하고 최근 몇 달 동안 온 다른 기술자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XR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는 결국 페라리의 모든 기술 부서를 지휘합니다. 주된 흐름은 분명합니다. 마라넬로에서 성능 영역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동차의 잠재력을 실제 트랙에서의 결과로 변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는 특히 2026년을 대비할 때 중요한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새로운 규정 해서는 가장 극단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공기역학, 타이어 세팅 및 에너지 관리가 어떻게 함께 작동하는지를 다른 사람보다 먼저 이해하는 사람이 이기기 때문입니다. 데소토가 즉시 운영에 들어가고 즉시 작업을 시작한다는 사실은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페라리는 시즌 시작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페라리 SF26의 초기 개발에 필요한 의사결정의 기초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는 종종 전체 기술 주기를 방향짓는 요소입니다. 요컨대 이는 전형적인 한면 발표가 아니며 오늘은 소음 없이 조용히 움직이는 것 중 하나이지만 6개월 후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진이 최소화되고 모든 세부 사항이 정말로 중요해질 때 말입니다. 바르셀로나 테스트에 모두가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이 시장의 움직임은 만약 원한다면 뒷전으로 밀려났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바술의 압력이 얼마나 큰지 바술가 페라리를 승리하게 만들고 싶어 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페라리가 올해 승리하지 못한다면 그가 팀 프린시펄 자리에서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과거에 경험이 있는 핵심 인물들을 찾고 있습니다. XR, 에소 데소토를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그의 오른팔인 기론 디암브로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팀의 기술적 및 관리적 운영을 도와줄 수 있는 인물들입니다. 따라서 이 책임은 바술에게 있으며 그는 페라리를 승리하게 만들고 싶어하고 이를 위해 자신의 사람들을 곁에 두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 운영에 들어갑니다. 그는 페라리 SF26에 대해 즉시 작업을 시작할 핵심 인물을 원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페라리의 개발 부분은 잘 진행되고 있지만 어떤 것을 트랙에 올리고 어떤 것을 제외할지를 결정하는 부분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한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선별 작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라넬로에서 이 채용을 매우 높이 평가했으며 이는 뒷전으로 밀려났고 여러분께 다시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해밀턴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봅시다. 그가 테스트 후에 한 말에 대해 2026년 첫 테스트를 잘 설명하는 문장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운전의 즐거움에 관한 것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루이스 해밀턴에게는 전혀 당연한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해밀턴은 주간 최고의 절대 기록으로 쉐이크다운을 마쳤고 페라리 SF26으로 200바퀴 이상을 주행했습니다. 이 주행은 바로 마지막 날에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데이터는 시계가 아니라 그가 말한 것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한 것입니다. 그는 차를 어떻게 묘사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해밀턴에 따르면 2026년 새로운 세대의 모노포드는 2022년 이후 지배했던 효과 바닥과는 드디어 다릅니다. 공기역학적 하중이 적고 극단적인 강성이 줄어들며 무엇보다도 더 자연스러운 주행 성능을 보여줍니다. 해밀턴은 페라리 SF16이 더 오버스티어가 되고 더 민감해지며 더 생동감 있는 차라고 설명했습니다. 차가 더 미끄러지고 직접적으로 반응하지만 동시에 다시 잡기 더 쉬워졌습니다. 이는 해밀턴과 같은 드라이버에게는 세상의 모든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지면 효과 시대에는 그의 주행 스타일이 종종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더 긴 제동 거리, 더 단단한 코너 진입, 민감하게 작업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2026년의 자동차에서는 해밀턴이 한계를 느낄 수 있는 차를 찾게 되며 단순히 한계를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해밀턴이 메르세데스에 있을 때도 지면 효과 시대의 러셀과의 비교가 뚜렷했음을 여러 번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해밀턴은 뒷바퀴의 미끄러짐을 느끼지 못했고 그 한계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해밀턴의 이러한 발언이 페라리가 이미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해밀턴은 분명히 말합니다. 해야 할 일이 아직 많고 모든 팀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마르넬로 내부의 분위기라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드러납니다. 해밀턴에 따르면 브리핑에서는 집중력, 명료함, 그리고 그가 분명히 승리하는 사고방식이라고 정의하는 마인드셋이 있습니다. 환상도 없고 통제되지 않은 열정도 없습니다. 올해 우리는 이를 보았습니다. 모두가 작업에 매우 집중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가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는 느낌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가 넓어집니다. 해밀턴은 바르셀로나의 시간이나 현재 앞서 있는 팀에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메르세데스, 레드불 및 다른 팀들, 이들 중 누가 앞서 있는지는 그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 상황은 아직 읽을 수 없습니다. 2026년 첫 경주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개발 속도입니다. 이를 위해 바소르디의 채용과 새로운 엔지니어가 필요합니다.
빠르게 어디에 개입해야 할지, 어떤 방향을 따라야 할지, 어떤 방향을 포기해야 할지를 이해하는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의 질. 바르셀로나는 시작에 불과하며 진정한 시험대는 바레인으로 더 높은 온도, 새로운 합성 연료, 그리고 더 발전된 단일 좌석 차량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해밀턴에게는 복잡한 세월을 지나면서 이미 한 가지가 분명하다. 이 새로운 포뮬러 1은 그에게 다시 그의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해밀턴 같은 드라이버가 운전의 즐거움을 되찾는 것은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드디어 해밀턴도 이러한 에어로 다이내믹 차량으로 운전의 즐거움을 되찾았다. 물론 그는 페라리의 성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해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우리는 경쟁자의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것은 해밀턴만이 아니라 오늘 열린 메르세데스 발표에서 토토 울프도 말했다. 다른 팀의 기준은 알 수 없는데 변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연료 하중, 매핑 등등에서 시작한다. 하지만 바르셀로나 테스트에서 우리가 추출할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는 해밀턴이 차를 운전하는데 편안함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랫동안 일어나지 않았던 일입니다. 지면 효과 차량에서는 해밀턴이 운전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7번의 세계 챔피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운전 재능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운전 스타일에 맞지 않는 차량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는 페라리 SF26을 운전하는 데서 그 신뢰와 즐거움을 되찾았습니다. 이것은 시즌을 시작하는데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차량들이 해밀턴에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최근 몇 년 동안 부족했던 내적인 평온을 되찾고 있습니다. 페라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르셀로나 테스트에서 해밀턴이 기록한 시간이 아니라 페라리 엔진의 신뢰성입니다. 실제로 5일간의 테스트에서 페라리 SF26은 몇몇 다른 차량처럼 많은 주행거리를 기록했습니다. 총 2000km 이상, 실제 문제 없이 400바퀴 이상을 돌았습니다. 1월 말까지 이미 6개의 그랑프리를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그리고 페라리 파워 유닛으로 범위를 넓히면 데이터는 더욱 흥미로워집니다. 하스와 캐딜락에서도 사용된 엔진 0676은 총 800바퀴를 넘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규정의 초기 단계에서 이러한 숫자는 어떤 시간 순위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것은 페라리만의 말이 아닙니다. 메르세데스에서도 제임스 앨리슨 기술이사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몇몇 차량이 신뢰성 문제를 겪는 것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시즌 초반의 진정한 전쟁은 신뢰성이나 어떤 엔진이 더 많은 주행거리를 견딜 것인가가 아닐 것입니다. 어떤 엔진이 더 경쟁력이 있을지, 어떤 엔진이 더 성능이 좋을지에 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전쟁은 엔진 개발에 이미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신뢰성 및 초기 테스트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페라리 프로젝트의 신뢰성에 의문을 가졌던 사람들은 한 발 물러서야 했습니다. 이 관점에서 메르세데스만이 약간 더 나은 성과를 내며 더 많은 주행거리를 기록했습니다. 엔리코 굴티에리가 이끄는 부서의 작업은 확실한 답변을 제공했습니다. 루이스 해밀턴도 테스트가 잘 진행되었다고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상위권이나 심각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여기에는 비판적인 지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페라리는 바르셀로나에서 진행된 다양한 작업 프로그램에도 잘 대응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파워 유닛 관리와 전력 관리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회수, 방출, 에너지 사용 전략, 여기서 성능의 큰 부분이 결정됩니다. 현재로서는 메르세데스가 약간 앞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확실한 확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순수한 힘의 측면에서는 그렇게 말해집니다. 전략의 성숙도에서 얼마나 많은가, 모두 함께 작동하게 만드는 속도에서 맥라렌과 같은 팀이 이런 결과를 얻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 먼저 세팅 작업을 할 수 있었다. 파워 유닛 관리가 명확해지면 나머지 모든 것이 가속화된다. 반면 페라리는 2단계에서 다르다. 먼저 모든 새로운 시스템을 명확히 하는데 집중하고 싶어 한다. 새로운 규정에 대해서도, 그리고 파워 유닛의 기초가 좋은 차, 그 후에 공기역학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작업하고, 다양한 작업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경주 페이스 시뮬레이션 등등. 가장 섬세한 작업은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다. 시뮬레이터와의 상관관계, 풍동, 그리고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측면이 있다. 페라리는 대규모 산업그룹의 지원을 받지 않는다. 완전히 전기 분야에 몰두하고 있는 다른 제조업체들처럼 이것은 많은 솔루션이 내부적으로 개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매우 정확한 시간과 선택으로 이렇게 말했을 때 명확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페라리는 지각하지 않았습니다. 혼란도 없습니다. 접근 방식도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미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르셀로나 프로그램은 완벽하게 실행되었습니다. 즉흥적인 부분 없이 트랙은 자주 젖어 있었습니다. 실제 성능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레인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025년에서 온 팀에게는 잊어버려야 할 일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차로 출발하는 것, 일관되고 이해할 수 있는 재건을 위해 필요한 정확한 시작 유형입니다.
따라서 바르셀로나 테스트는 긍정적이었습니다. 많은 데이터를 수집한 페라리를 위해 파워 유닛에 대해, 실행된 작업 프로그램에 대해, 심지어 샤이시 자체에 대해서도. 하지만 극단적인 페라리를 보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합니다. 공기역학적으로 세팅에 대해 세밀하게 작업하는 그것은 바레인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테스트가 있을 것이고 다른 답변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토토 울프도 말했듯이 우리는 팀의 실제 잠재력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진행된 메르세데스 프레젠테이션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토토 울프는 메르세데스 엔진 사례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연맹과의 논의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메르세데스 팀 프린시펄이 한 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를 올해 초에 보았습니다. 2026 월드 챔피언십은 공식적으로 트랙 밖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경우 메르세데스 파워 유닛이었습니다. 규정과는 다른 압축비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토토 울프는 매우 직설적이었습니다. FIA와의 논의가 있었지만 압축비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메르세데스에게는 항상 긍정적이었습니다. 규정은 울프가 명확하다고 말합니다. 검사 절차는 명확합니다. 활용할 수 있는 회색 지대는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상대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토토 울프에 따르면 일부 팀은 메르세데스가 하는 일을 살펴보는데 에너지를 쏟고 있으며 메르세데스의 문제에 집중하고 자신의 문제는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서신 비공식 회의 명확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쓸모없는 방해물이다. 그리고 아마도 너무 많은 말을 돌리지 않고 덧붙일 것이다. 예방 알리바이. 논란의 중심은 잘 알려져 있다. 의혹은 메르세데스 파워 유닛이다. 온도가 올라가면 더 높은 압력 비율로 작업할 수 있다. 차가운 상태에서 측정된 것에 비해 형식적으로 검사를 통과하면서도 트랙에서 2점을 얻는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FIA는 챔피언십 시작 전에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목표는 호주 그랑프리에서 공식적인 항의로 기록되는 것을 피하는 것이다. 이미 2개의 주요 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하나 기술 회의로 가능한 측정 방법과 고온 압력 비율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파워 유닛 자문위원회 내의 정책 회의이다. 여기서 엔진 제조사들은 포뮬러 1의 미래를 위해 어떻게 진행할지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권력의 균형도 작용한다. 일부 제작자들이 엔진의 실제 작동을 더 잘 반영하는 제어 장치를 도입하겠다는 생각에 동의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른 이들은 당연히 현상 유지에 변화를 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토토 울프가 벽을 세웁니다. 사실 그의 관점에서 수정할 것은 없습니다. 엔진은 오늘날 합법적입니다. 어제도 그랬습니다. 내일도 그럴 것입니다.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메르세데스는 후행적으로 규칙을 제작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협상에 들어가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누군가 불만이 있거나 항의할 것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토 울프는 말합니다. 그것은 단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정당화하는 방법일 뿐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규제 변경의 고전적인 시나리오에 직면해 있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정치적 논의는 트랙이 말하기도 전에 시작됩니다. FIA는 이제 명확한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투명성을 보장하는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기술 전쟁을 시작하지 않고 시즌 내내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는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즉시 마무리되지 않으면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강하게 나설 첫 번째 주말에 다시 불거질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엔진 문제를 즉시 해결해야 합니다. 메르세데스의 압축비에 대해 말이죠. 왜냐하면 엔진이 뜨거운 상태에서 다른 압축비로 작동한다면 FIA의 측정에서 예상한 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FIA는 차가운 상태에서 검사를 수행합니다. 개입해야 합니다. 수정해야 합니다. 토토 월프가 말하는 것처럼 사후의 규정을 수정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만 규정은 명확합니다. 즉, 검사는 차가운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뜨거운 상태에서 엔진은 최적의 상태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든 엔진 제조사들이 이 문제에 대해 메르세데스에 맞서 연합한다면 분명히 눈에 띄는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내년부터 시작될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아마도 2번의 회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2번의 기술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뜨거운 측정 방법에 대해 논의할 회의가 있습니다. 파워 유닛에 대해. 그리고 모든 엔진 제조업체를 모으는 또 다른 회의가 있습니다. 규정 변경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압축비에 관해서는 하지만 이러한 변경 사항은 시행될 것입니다. 내년부터 아마도 올해 이미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엔진이 이미 개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메르세데스가 FIA의 엔진 변경 요청을 수용할지 봐야 합니다. 하지만 확실히 가까운 시일 내에 볼 수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지 러셀의 발언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항상 포뮬러 1의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이미 보았습니다. 그가 2023년 베르스타펜의 레드불이 많은 경기를 이길 것이라는 매우 정확한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배했습니다. 러셀은 테스트에서 바로 그것을 말했습니다. 자, 메르세데스 발표 중 러셀의 다른 발언도 보겠습니다.
그는 순수하게 시각적인 관점에서 말했다. 그 스톤 마틴은 테스트에서 가장 극단적인 단일 좌석차였다. 서스펜션, 차체, 볼륨, 공기역학적 선택. 모든 것이 지금까지 2026년의 가장 전통적인 방향처럼 보였던 것과는 다르게 깨졌다. 그리고 러셀은 그런 차를 언급할 때 중요한 설명을 덧붙인다. 가장 아름다운 차가 이기는 것이 아니다. 가장 빠른 차가 이긴다. 하지만 결국 모두가 따라하는 것은 항상 가장 빠른 차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여기서 아드리안 뉴이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실제로 MR26은 그의 기술적 지도 아래에서 태어난 첫 번째 스톤 마틴이다. 그리고 그것은 극단적인 공격성보다는 개념적 일관성에서 드러난다. 그리고 페르난도 알론소도 그것을 잘 설명한다. 그는 바르셀로나에서 차량의 첫 번째 진정한 작업일을 완료했다. 알론소는 특별한 차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미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어디로 가고 싶은지를 분명히 말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특히 드러나는 세부 사항을 이야기한다. 모든 사람이 아드리안 뇌이리를 바라보는 차고 존경 때문이 아니다. 하지만 매번 뭔가를 가르쳐 주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를 핵심 포인트로 이끈다. 앞바퀴. 실제로 2026년 규정은 포뮬러 1 자동차가 하중을 생성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 지면 효과는 더 이상 중심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제거된다. 따라서 바닥은 세팅 변화에 더 민감해진다. 왜냐하면 이는 공기역학이 차량의 상단에서 어떻게 개발되는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차량의 상단 부분, 특히 제동 및 진입 시 하중은 더 이상 2022년과 2025년 지면 효과 시대처럼 연속적이지 않다. 따라서 앞바퀴는 더 이상 차량을 유지하는 데 한정될 수 없다. 이전 사이클에서는 앞날개가 종종 교정 도구였다. 바닥의 불안정성을 보완하는 데 사용되었다. 플랫폼 문제를 숨기기 위해, 가능한 한 정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2026년에는 이 접근 방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앞날개는 시각적으로 더 단순해진다. 프로필이 적습니다. 그리고 아웃워시 효과를 증가시키려고 합니다. 더 이상 정교하지 않지만 더 좁고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중을 생성해서는 안 되지만 후방그로의 흐름을 제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후륜과 디퓨저까지 동반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드리안 뉴이의 스톤 마틴이 흥미로워집니다. 왜냐하면 전면이 과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능과 공기역학적 하중의 정점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깨끗하고 중앙에서 작동하며 공기를 후방으로 보내는 것과 일관됩니다. 따라서 그 공기역학으로 기계 플랫폼을 최적화합니다. 마지막으로 크리스찬 호너가 포뮬러 1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승리하는 프로젝트로 돌아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는 돌아오고 싶어 합니다. 그의 목표는 가능한 한 빨리 포뮬러 1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최고 카테고리에서 승리할 수 있는 프로젝트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지켜보겠습니다. 알핀의 반전 DRS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액티브 다이나믹스를 사용하는 페라리 위에서 중간이라고 합시다. 젖은 상태에서 루이스 해밀턴의 인상에 대해 마라넬로에 있는 페라리의 새로운 채용 메르세데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셀의 인상에 대해 오늘 여러분의 모든 댓글에 답변하는 것이 궁금합니다. 항상처럼 좋아요를 남겨주시길 기억해주세요. 구독해주세요. 알림을 활성화해주세요. 포뮬러 1 관련 비디오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요. 그리고 페라리 관련 비디오도요. 여기서 모든 것이 끝입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